2023년 부동산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내년 시장이 궁금하시죠? 2023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과연 거래 절벽 양상이 계속 이어질까요? 정말 힘든 시장이 또 펼쳐질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됩니다. 자, 2022년 시장을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자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미국발 대외 변수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이것도 역시 기대에 못 미쳐서 상당히 시장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다. 2022년도는 기준금리 미국발 기준금리 폭등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금리 폭등으로 거래 절벽을 넘어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빙하기로 지금 와 있다. 이게 2022년도 시장입니다. 제가 2022년도 시장 전망을 지금 아무리 봐도 떨어질 지금 상황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깨진 게 이 대외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외 변수만 아니면은 지금 시장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막 오르잖아요.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팍팍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팍팍 올렸는데 그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도 훨씬 높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못 따라가니까 환율은 또 막 올라. 고공행진 환율은. 그래서 물가, 금리, 환율, 소위 우리가 이제 이걸 삼고 시대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고 시대. 예, 이래가지고 우리 삼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 경제 고통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2022년도 이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 지금 이제 12월 달이 다 이제 오늘이 20일인데요. 12월 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중간선거가 저는 이제 분기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물가가 좀 잠잠해지든지 아니면은 이 금리 인상을 지금 미국이 0.75%씩 이렇게 과감하게 올리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제 말대로 중간선거가 분기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5개월 연속 계속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9.1%까지 올라갔던 게 7.1%까지 지금 떨어졌죠. 이렇게 9.1%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환율도 지금 안정세를 보여서 1,450원에서 현재 1,302원까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 지금 환율도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또 계속 올린다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이죠. 2023년 미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지금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 없대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에도 파월 내년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또 확 떨어져. 그렇죠. 이 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에 지금 완전 찬물을 끼얹었죠.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이제 인하하는 쪽으로 내년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걸 찬물을 끼얹으면서 인상을 이어간다는 이제 매파 본색 드러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여기 속내를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경제는 정말 쉽니다. 우리 부동산 쉽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경제의 일부죠. 그래서 결국 이 경제가 쉽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의 목표 물가 상승률이 2%입니다. 2%. 이게 왜 2%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2%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야, 2%면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최소한 3%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 2%라는 게 특별히 근거는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내년 2023년도 물가 상승률이 3.1%로 2%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마디로 인하는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시장의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뭡니까? 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낮춰갈 거야. 이렇게 되면은 물가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가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표 물가로 가기 위한 강경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빠른 금리 없어, 인하 없어, 올릴 거야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그걸 믿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없애서 인플레를 빠르게 잡겠다라는 거야.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없어져. 아, 맞아. 아이씨, 더 금리를 이제 낮출 줄 알았더니 안 낮춘다네. 아, 이거 그러면 이제 오래 가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군중이 믿어야 이 물가가 잡힌다는 거예요. 목표 물가로. 그래서 지금 이런 논리지 실제로 뭐 내년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연준의 어떤 그 보고서나 이런 것들 맞은 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 시동 걸고 있죠, 지금. 안전진단 완화 지금, 발표했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12월 안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시 이제 부활을, 뭐 공식화하고 있죠.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폐지하겠다 또는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은 3주택부터 이렇게 지금 돼 있죠. 2주택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3주택부터 중과를 하겠다. 자, 그래서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들이 하나씩 규제의 벽이 지금 하나씩 담장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서울 등 규제 지역 해제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자, 지금 서울도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뭐 언론에서 늘상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울도 그럼 규제 지역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다 풀리고 서울 경기권에 5개 지역, 총 5개 지역만 지금 규제가 묶여 있죠. 예, 그래서 서울 등 규제 지역 해제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지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규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풀어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장의 반등 신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반등 신호가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내년 2분기부터 4월부터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그 이상 인상하기는 어렵다. 그거는 이제 뭐 이 경제 상황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금 다 똑같아요. 전 세계가. 자, 그래서 한은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이때부터는 슬슬 나올 거다. 자, 이때가 이제 시장의 반등 신호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금리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건 조금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2007년도 기준금리가 5%였어요. 기준금리 2007년 기억들 하시나요? 근데 기준금리 5%였고 2008년도에 5.25까지 갔었어요. 2008년도 5.25. 그럼 상당히 기준금리니까 가상금리까지 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지만 이때 시장은 화랑이었고 사람들이 이 금리가 높아서 이거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때문에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영향이 클까요? 금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이 대내적인 우리 자체적인 문제였다면 지금은 대적인 변수예요. 대적. 미국발 금리 인상을 비롯한 뭐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지금은
영향을 크게 주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우리 단순하게 우리 내부적인 변수였다는 거죠. 그때 금리가.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아요. 금리뿐이 아니라 이 심리라는 거 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이 심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심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수요와 공급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수급 상황, 그 다음에 통화량,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이 통화량 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금리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지금 이 대외적인 악재가 겹쳐서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차별화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양극화, 소위 이제 차별화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좋아지고 가격이 오르는 곳들과 그렇지 않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가든지 또 오히려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공급이 부족한 지역, 이 공급 부족 지역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2008년도에도 그랬죠. 많은 전문가들이 자,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인 공급량이 어마어마한데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드렸었어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많은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적인 공급 물량을 봐야 된다. 지역적인 공급 물량.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체 공급 물량 가지고 거기에 너무 떨거나 이러시면 안 돼. 지역적으로 내가 투자할 곳에 과연 공급 물량이 많은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시가 지금까지 많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공급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럼 공급 물량이 일단 가장 공급 부족 지역은 대표적으로 서울이잖아요. 서울은 저희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2020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물량이 2024년, 25년까지 입주 물량이 없어요. 이게. 그렇다면은 꼭 서울에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기회가 있다는 거고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어봤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서울에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시장이 좋아져도 이 공급 부족한 지역, 이 중에서 대장이 서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 그리고 서울은 지금 구도심들의 재개발이 너무너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활성화해서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될 거고, 그렇지만 그 지역들이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구역들, 그 중에서 될 때만 될 것이다. 그 될 때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과연 뭘까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재개발 재건축은 구도심 개발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이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빈 땅이 없으니까 낡은 주택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재건축과 재개발이에요. 단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거고요. 재개발은 낡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부숴서 거기다 새 아파트 짓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데 차이점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일단 재건축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 두 개,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더라도 어디다 해야 된다고요? 입지 가치가 큰 데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지 가치. 입지 가치가 높은데, 입지 가치가 높은 데다 해야 된다. 싼 곳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다고, 저기 재개발 된다는데요? 그리고 가격도 싸요? 여기다 투자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입지 가치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날 같이 우리가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리고 인구가 막 활적으로 늘어나던 시절에는 모든 집들이 다 팔렸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는 그렇게 안 팔려. 왜냐하면은 인구도 이제 줄어들고 주택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택 공급량은 지금 이미 100% 넘었잖아요. 그렇죠? 주택 보급률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팔리는 것들만 팔릴 것이다. 그 팔리는 것들이 어디냐는 거죠. 그 팔리는 것들을 누가 사줄 거야? 어떤 지역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상 강의할 때 강조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차별화, 양극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말에 이제 내년 시장이 곧 다가오는데 내년 시장을 우리가 잘 보고 기회를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좋죠. 예, 그렇다면은 건강하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나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은 이 돈이라는 거는 내가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거죠. 없으면은 정말 없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내가 경제적으로 편하고 자유롭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후에도 좀 더 남들보다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재테크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필수예요. 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테크 부동산이 투기라면 주식도 투기입니까? 우리가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투기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수단. 금을 사는 것도 재테크잖아요. 그렇죠? 달러를 사는 것도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여러 가지 재테크의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단 제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동안 해왔고, 그리고 제가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어디든 해도 좋으니까 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재테크를 반드시 어떤 방식의 재테크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내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많은 도움이, 내년 시장 전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